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미래인데요.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최악의 전쟁과 파괴의 20세기를 거쳐온 21세기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방대하면서도 세밀하고 신랄하면서도 위트 있게 20세기 세계 경제사의 궤적을 따라 질주하는 책입니다. 브래드퍼드 들롱의 20세기 경제사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김두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김두월 교수님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거쳐서 UCLA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취득하셨고요.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 편집장도 맡고 계십니다.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한국 경제사의 재해석,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 등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품고 오신 브래드퍼드 들롱의 20세기 경제사 감수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네. 카페인분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쁩니다. 네. 진장숙님이 와 오늘 2부 기대돼요 하시면서 네. 일찌감치 사연을 또 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네, 네. 어떤 마음으로 북카페에 오셨나요? 이 책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또 아무래도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좀 네. 무거운 주제라서 걱정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다가 또 이렇게 북카페에 또 초대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와. 저도 앞서 1부에서 얘기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처음에는 이 두께감 때문에 '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다 읽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책이.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너무 상세하고 재미나게 또 책 인용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흥미로운 역사 읽듯이 읽었습니다. 이 책 이 감수하시고 추천사까지 쓰시고 하시면서 또 어떻게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책을 읽기 전과 전후 또 이렇게 추천하시면서 네. 교수님께도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 이 책을 사실은 제가 처음 접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브래드포드 롱 교수가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UC 버클리 교수로 있었고 이제 그 세미나를 하러 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네. 본인이 20세기 역사책을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만 뭐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뭐 에드워드 벨라미 책의 네. 한 부분이라든가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랬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있다가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고 와. 그리고 이제 책이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네. 뭐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좀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이랄까요? 이 좀 책이 그런 태동할 느낌이었습니다. 때부터 이미 상황을 또 아셨으니까요. 어떤 얘기를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들으셨으니까. 네네. 지금 이 벨라미 얘기 살짝 해 주셨는데 네. 제가 책 펴자마자 좀 초반부에 이 벨라미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 2000년에서 1887년 요 인용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정말 여길 보면 '와 다르구나. 이게 진짜 한 해 한 해 다르구나.' 근데 이걸 20세기를 이렇게 한 권으로 담아 두니까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뭐 여기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는데 도대체 오르간은 어디 있죠?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 시대의 얘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책에 가득합니다. 브래드퍼드 들롱이 이 책을 이 들롱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겠다고 하셨는지 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네. 뭐 제가 잘 아는 이렇게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브래드포드 들롱 교수는 경제사를 전공한 교수고요. 네. 경제사라고 하는 분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를 연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현재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어떤 관점을 좀 강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브래드포드 롱 교수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지만 지난 20년 동안은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도 일도 하고 미국 정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팟캐스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방송 같은 활동을 통해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네.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팝 이코노미스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사실은 이 책에 좀 많이 들어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묻어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의 어떤 장기적인 기원이랄까?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질문과 관련돼서 짓는다면 네. 도대체 2024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기원이 뭐고 네. 그러한 문제들이 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건 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은 네. 책에 잘 녹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도 김도열 교수님도 경제사 책을 쓰셨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또 좀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과 경제사 관련 책을 또 집필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사 책으로 묶어 놓을 때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도 있을 것 같아요.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 네. 책으로 아마 그게 쉽지 않았으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20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정말 뭐 복잡하다는 말로 충분히 담을 수 없을 만큼 온갖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네.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 앞부분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쿨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내러티브의 역사다.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 책은 좀 이런 표현 방송에서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네. 들어봐라라는 네. 느낌으로 이 책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두껍지만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다시 말해서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책을 읽듯이 읽을 수 있도록 맞아요. 쓴 것이 이 책이 가지는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볼 수 있긴 하지만 운명의 굴레, 이 갈래길에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싶은 것들이 정말 촘촘촘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읽는 재미도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책에서 지금 20세기를 규정하는 것부터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장기 20세기 그리고 단기 20세기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관심사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자마다 다르게 보는 걸 텐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세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냥 1900년에서 1999년까지가 20세기죠. 그렇죠. 하지만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그 선을 앞뒤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 16세기라고 그러면 네. 그냥 1500년에서 1600년이 아니라 1450년에서 1650년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기를 긴 16세기라고 부르는 뭐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세기의 경우에 20세기를 어떤 면에서는 규정함으로써 가장 유명한 먼저 20세기를 규정했던 사람은 에릭 홉스봄이라는 아주 그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네.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돼서 1991년에 끝났다라고 하는 네. 개념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그 책이 규정하는 20세기는
그 연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의 역사. 다시 말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연속선상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냉전 체제가 등장을 하고 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대결이 지속되다가 그것이 91년에 끝나는 그것이 20세기의 본질이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규정한 것이 에릭 홉스홈이었다고 한다면 네. 브래드포드 딜롱은 경제사학자로서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20세기는 조금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20세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경제적인 측면이어야 되고 네.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봐서도 20세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20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네. 1870년을 분기점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1870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풍요의 어떤 결과로서 내지는 그런 풍요와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냉전 체제랄까 이데올로기의 대결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요. 그러다가 2010년으로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은 장기 20세기 다시 말해서 1870년부터 2010년을 20세기로 보는 그러한 시대 구분을 통해서 브래드포드 딜롱이 이해하는 20세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딜롱 교수의 이야기 1870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20세기가 1870년부터 왜 그 기점으로 삼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뭐 한 5개, 10개, 3개 뭐 이렇게 꼽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산업혁명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제 처음 생겨났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인류의 어떤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건 맞지만 삶의 수준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산업혁명으로부터 이렇게 이룩된 어떤 생산성의 증가랄까 어떤 여러 가지 그 생산 방법의 변화 이런 그 인간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1870년 정도부터였습니다. 많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70년 이전의 경제 성장 속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증가 속도는 정말 밋밋하게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해왔는데 1870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870년의 소득 수준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이후에 2024년 내지는 뭐 100년이 흐르는 동안의 소득 수준은 거의 뭐 8배, 9배 증가하는 너무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의 증가가 일어났고 그렇죠. 그러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1870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1870년 부자와 1770년 부자를 비교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100년 사이에도 당연히 1870년 부자가 이제 소유한 게 훨씬 더 많고 그렇긴 하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뭔가 공평하게 n분의 1도 안 되겠지만 n분의 1을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개인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그때부터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근대 사회의 어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멜서스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 혁신이 과거에도 있어서 뭐 쟁기를 만든다든가 뭐 수레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기술 발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금방 인구가 늘어나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70년을 기점으로 한 기술 변화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1870년 이후의 인구 증가는
그 이전 인구 증가보다도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증가는 그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자, 여기서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드리고 가야죠.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말하죠. 16세기 토머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토머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 16세기 소설의 제목. 근데 워낙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곰곰이 우리 카페인분들 너무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또 고민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힌트가 필요합니다. 힌트. 여기에 무슨 힌트를 글자 수라도 글자 수. 글자 수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네 글자고요. 그러면 초성이라도 주시죠. 유. 유. 네. 첫 글자는 유입니다. 그다음 티귿으로 시작하고요. 네. 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유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토머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 이것에 대한 정답 알고 계시면 보내주시고요. 찬란한 오답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박혜광 님이요. 경제학 책에 두껍다 해서 살짝 겁이 났지만 고은님께서 재밌다 해요.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까 살짝 방송 전에 얘기 드렸지만 대공황 이전에 미국이 누렸던 그 짧은 어떤 그 풍요의 시간, 네. 항상 그게 위대한 개츠비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그 시간이 늘 궁금했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또 상세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오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20세기 경제사 김두얼 교수님의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무엇을 그릴지는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죠? 예. 그 스팅의 그 당시 폴리스죠. 폴리스의 네. Every Breath You Take 제가 골라봤습니다.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아직 우리나라 음악이 그렇게 그 인기가 있기보다는 해외 팝송을 많이 듣던 시절이었고요. 네. 그때 그 80년대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위대한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년대의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은 생각의 힘에서 펴낸 책입니다. 20세기의 성공과 실패를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브래드퍼드 들롱의 책 20세기 경제사를 품고 오신 경제학자 김두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고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3778 쓰시는 카페이님이 학부 시절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들었을 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하며 너무 어려워했었는데 오늘 김두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흥미가 또 솔솔 생깁니다 하고 사연 주셨거든요. 아유, 예. 학생들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지만 또 수업은 수업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경제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쓰고 먹고 살아가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정말 맞는 말인데 새삼스럽게 이번 책 읽으면서도 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면서 더 체감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이걸 잊고 경제가 붙으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네, 네. 느낌이 있었거든요. 2032 쓰시는 카페이님은 학생 때 경제학원론 수업 내용 기억난다고 방송 듣다 보니까 네. 경제학 원론 얘기를 하셨고 벽돌책 분량이지만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열 교수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따뜻한 미소가 보라로도 아이고. 전해지네요. 잘생기셨어요. 좋은 아이고, 책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09 쓰시는 네네. 카페이님. 근데 진짜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네. 미소가 좋다 이런 얘기 저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워낙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전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네. 경제학자로서 직업병 같은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 경제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는 비용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 같은 걸 볼 네. 때
푹 빠져들기도 하지만 저거 하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지는 저거 준비했는데 아.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게 좀 직업병이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 시간과 노동력 이런 것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생각하신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흥미롭습니다. 경제학의 세계.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이 20세기 경제사의 한 대목을 작가님 목소리로 김도열 교수님 목소리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실 건가요? 이 책 서문이 어떤 면에서 이 두꺼운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그 소개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그 20세기라는 건 경제로부터 출발하는 음. 경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 한 대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20세기의 역사는 경제의 역사다. 경제의 세계다. 자, 그러면 낭독 만나보겠습니다. 장기 20세기의 결과는 엄청났다. 오늘날 하루에 대략 2달러나 그 이하로 살아가는 소위 최극빈층은 세계 인구의 9%가 채 안 되지만 1870년에는 무려 70%였다. 심지어 오늘날 그 9%의 최극빈층마저도 대다수가 공공의료 그리고 막대한 가치와 힘을 지닌 이동통신 기술의 혜택을 누린다. 좀 더 운이 좋았던 일부 국가에서는 1인당 소득이 1870년에 비해 20배, 1770년에 비해 최소한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번영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보통 시민들은 옛날이라면 마법사와 신의 특권으로만 여겨졌을 여러 권능, 이동하고 소통하고 만들고 파괴하는 이런 권능을 누릴 수가 있다. 운이 없는 나라나 남방세계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1800년이나 1870년에 살던 조상들처럼 겨우 2, 3달러의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 소득은 적어도 15달러에 근접한다. 지난 세기의 많은 기술적 발명으로 인해 과거에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의 부유층만이 누렸던 희귀하고 값비싼 사치의 경험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보편화되었다. 그것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의 부를 이루는 목록의 상위 20위나 심지어는 상위 100위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행복의 수준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동안 실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오늘날의 인류는 심지어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스스로가 특출나게 운이 좋고 행복한 선택받은 이들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는데도 말이다. (20세기) 경제사에 수록된 서론 부분 이렇게 김도열 교수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20세기 참 이 길기도 하고 복잡다단한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장기 20세기요. 경제사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책에서 많이 포인트를 집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두 가지. 그 두 순간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0세기를 규정하는 가장 큰 사건은 대공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공황을 전후로 해서 아까 작가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920년대에 어떤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던 시대가 있었고 맞아요.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했던 네네, 물론 그렇죠. 전 세계 전체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 같은 네.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를 각인하는 어떤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한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하는 어떤 시점이 이제 1933년을 전후로 해서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하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어. 시작이 되는데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정책이었지만 네.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정책의 어떤 정신, 다시 말해서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이 이제 체계화된 것이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한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쭉 따라 읽어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의 어떤 선택에 네. 대해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돼요. 다른 네네. 페이지에서도 예를 네. 들면 뭐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얘기할 때도 나오고 당연히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얘기도 또 나올 때 루스벨트였다면이라는 식의 네네. 가정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죠. 어떤 하나의 모범으로 좀 여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정책들이 네. 당시에 처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빨갱이다. 미국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최저임금을 높인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막 도입한다든가 네. 이런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엄청나게 바꾸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어. 것이 어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와 같은 어떤 위기 상황 이런 네. 것들이 닥쳤을 때 과연 지금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고의 전환 내지는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는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케인스 같은 경우는 1930년에 이제 케인스가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또 지금까지 우리가 네네. 이제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읽었을 때도 뭔가 여기서 또 여전히 네. 예, 접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네네. 되게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얘기한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 얘기도 살짝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 케인즈가 한 이야기의 다른 버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있는데 네. 그런데 아무튼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인류는 뭐 저 유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어, 문학에 대해서 좀 고귀하고 고상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케인즈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그쵸. 지금 2024년의 역사를 보면 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 물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음. 오히려 우리는 문학이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무관심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 이러한 흐름이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브래드포드 들롱이 계속해서 케인즈의 네. 그 책을 연설을 인용하게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대공황의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이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4년에 인류는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네네. 이렇게 완벽한 시대였구나 싶을 정도. 1914년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물론 뭐 소소한 또 어떤 것들이 있긴 했으나 이제 이쯤에서는 다 이제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가 또 각성했으며 네. 앞으로 잘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 풍요를 향해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또 결과가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인류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대공황으로 접어들 때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 유일한 대공황으로 남았다고 이 네. 책에 나오는데 그런 식의 선택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게 나열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사실은 1920년대라는 시대는 정말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우선은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상황이 달랐는데 네. 유럽은 전후 복구 문제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네. 미국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풍요로웠고 네. 또 그 풍요가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너무너무 풍요로웠던 많은 흥미로운 그 역사적인 어떤 네. 그 유명한 작가 뭐 예술가들이 탄생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1920년대를 그린 영화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특히 그 당시 맞아요. 있었던 금주법을 배경으로 해서 어. 뭐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든가 네. 뭐 그런 대부 뭐 이제 이런 영화들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1920년대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요로움과는 좀 별개로 음. 세계 경제로 보면은 큰 중요한 경제적 헤게모니가 이제 변화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1870년 이후로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 하지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랫동안 세계 그 경제 내지는 세계 정치를 주도해왔던 영국의 상대적 지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시대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에는 일종의 힘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력한 누가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는가에 그렇죠. 답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렇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마인드는 있지만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가 네. 돼버렸는데 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국은 우리가 왜 세계 경제 내지는 세계 정치의 리더가 돼야 되느냐 그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한 헤게모니 부재가 가져온 정치적 혼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제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1929년에 부터 시작되는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대공황의 그 원인으로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묘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과 아주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리두기가 잘 안 되면서 읽히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오신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를 골랐는데요. 네. 역시 1980년대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우울한 시대였던 정치적으로 좀 우울한 시대였던 네.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좀 몽환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줬던 그런 곡이라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와, 지금 80년대에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예. 80년대 음악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음악 듣고 왔는데요. 송금숙 님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했네요. 글쎄말입니다. 네, 네네. 김도열 교수님의 이 선곡.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음악 선곡이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좀 요즘 노래를 골라볼까? 내지는 또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노래 하면 좋은지 올렸더니 다들 그 책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무거운 노래들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랬는데 저 한 100곡 이상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와. 이 80년대 노래들이 왠지 이렇게 좀 필이 꽂혀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100곡 중에 그러면 지금 97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직 방송에 소개하지 못한 곡. 네. 언젠가 또 들을 수 있다면 아,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님들이 지금 유영주님이 대공황 원인 참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예, 얘기를 너무 재미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질문 드렸던 것 퀴즈에 대한 정답은 물론이거니와 오답도 오고 있습니다. 박준성님이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지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어떤 것이냐? 네 글자고 유로 시작한다고 했더니 박준성님이 유비무환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창의적인 답입니다, 정말. 유비무환. 근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지 글쎄 말입니다. 않습니까? 네네. 경제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비무환일 수 있다면 좋겠죠. 글쎄 말입니다. 네네. 근데 정답이 의미하는 바는 유비무환조차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회라는 뜻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렇죠. 유비무환이어도 어차피 속수무책으로. 네. 네. 자, 재미난 오답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4833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런 세상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네. 저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드릴지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2032님이요. 학생 시절에 경제학 시간에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 칠판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 시간 들으면서 알았는데 과제를 집에서 풀면 늘 해결 못해서 끙끙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경제는 삶이죠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실 그 시점에 지금 교수님이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이미 정하신 상태였어요. 뭔가 통했어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것을 그려드릴까 합니다.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네, 수요 공급 곡선 살면서 몇 번이나 그려보셨을까요? 아유, 정말 뭐 셀 수 없는. 셀 수 없이. 네, 이렇게 워낙 많이 그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북카페 에디션 좀 특별한 느낌으로 제가 수요 공급 곡선 끝에다가 꽃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꽃과 하트를 함께 네.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경제학자시니까 그 꽃과 하트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까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잘 촬영해서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0여 년간 장기 20세기 인류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장은 시기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이전 시대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난 20세기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는 정말 자본주의의 호황 시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누렸지만 1980년대, 90년대 이때로 오면은 미국 경제 예를 들어서는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IT 붐이 일어나고 이런 2000년 이 부분은 또 경제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로는 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를 했었던 그렇죠. 그런 등락이 등락을 통해서 이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롱이 장기 20세기, 이 140년 이렇게 묶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좀 정리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네. 좋고 나쁜 거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경제 문제가 역사를 지배하는 세기가 됐다라고 네네. 하는 거 첫 번째로 이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가 시작됐다. 네네. 아까 대공황 얘기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내에만 집중하겠다는 걸로 노선을 조금 바꾼 거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왜 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돼? 국내에만 집중할 거야. 네네. 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게 또 경제의 그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던 건데 네.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세계화. 그 1870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점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 교통통신의 발전이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이루어지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행을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무역이
그로 인해서 이제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이민을 또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가 오늘날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다민족 국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현상들도 이루어지고요. 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계속 팽창을 하고 더 진화한 것이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비용이랄까 음.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만큼 복잡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네.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경제 구조에도 이렇게 좀 복잡한 내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 20세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음. 규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20세기 한 특징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의 종결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네. 1870년에 출발한 장기 20세기의 140년 종결점 드론 교수가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20세기의 마침표를 어디다 찍을 것이냐는 것은 네.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책은 끝나야 되니까 어딘가 마침표를 네. 찍은 측면은 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음. 이제 드론 교수가 했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하나의 네. 기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것을 설명하자면은 20세기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경제 구조들 그리고 네. 우리가 20세기에 성취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붕괴하는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서 들론 교수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기억이 희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프라임 모기지 이런 네.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소득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볼 때 가장 관심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그 충격들의 여파 속에서 네. 사람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러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그 2008년을 기점으로 삼는 것은 하나의 시대가 종말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과제랄까 문제를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미국도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책에 이제 워낙에 정치인들 이름도 뭐 처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트럼프까지 쭉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아직 담길 수가 없지만 들롱 교수님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리스가 당선된다 어떻게 말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브래들롱 교수는 뭐 노선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이 있고 이 책을 보시면 뭐 그게 또 잘 드러나고요. 네. 물론 그런 친민주당 성향이 어떤 역사학자로서의 경제사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식견에 이렇게 뭐 흔들리게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 본인의 생각 내지는 본인이 실제로 이제 정책에 관여하면서 네. 알게 된 그리고 이제 판단하게 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많이 녹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번 대선에서 들롱 교수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내지는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그러면 퀴즈 정답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 정답은?
정답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최자향님,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서명희님 세 분께 브래드퍼트 들롱의 20세기 경제사 북카페 에디션으로 꽃과 하트가 곁들여진 수요와 공급 곡선 그림. 김도열 교수님이 아마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는 그림이지 않을까. 네. 꽃과 하트가 있는 이 수요 공급 곡선은 나비도 추가할게요. 나비. 동양화스럽게 가고 싶기도 하네요. 그 그림을 포함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선물방 오셔서 꼭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이것으로 골라오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이 책 제목에서부터 가져온 네.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현재와 같은 문제가 뭐 유토피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네. 좀 그 월드 피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선곡부터 책 전달까지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유, 이런 좋은 자리에 우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세기의 역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그 97개 목록 중에서 또 세 곡 들고 예. 그리고 교수님 책으로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역시 80년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방가르드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